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영음사업본부 안영준 팀장입니다. 제 소개 좀 간략하게 좀 해드리면 저는 KB국민은행에서 인베스트먼트 컨설팅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DB 기업들의 적립금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이 부채에 기반해서 어떻게 운영하시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컨설팅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 Nothing is certain 이라고 저희가 이번 연금 컨퍼런스의 제목을 좀 지어봤거든요. 사실 뭐 그레이 하면 저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약간 안개 속에 약간 그런 불확실한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을 담아서 이렇게 좀 제목을 지어봤는데 그 배경을 좀 설명을 어떻게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작년부터 이런 KB 연금 컨퍼런스, 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진행한 연금 컨퍼런스 제목으로 좀 설명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작년 연말에 준비했던 저희 연금 컨퍼런스의 제목은 Winter is coming 이렇게 지었습니다. 사실 뭐 윈터, 겨울이 오고 있기도 했지만 실제로 금리 하락이라는 게 사실 이 DB 퇴직연금에는 좀 추운 겨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높은 금리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는 없고 언제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작년 연말에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연말 이후 12월에 들어서는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하락하는 이런 하락장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올해 연초 이후부터 다시 금리가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더니 상반기 컨퍼런스 시기였던 4월 정도까지에는 뭐 3.71%까지 굉장히 높게 올라간 이런 모습들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좀 제목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던 게 슬로우 번, 언스테이블 스테빌리티 이런 제목을 지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금 금리가 뭐 하락한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하락하는 모습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언스테이블한 스테빌리티다. 결국에는 하락이 올 것이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응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저희가 상반기 때 드렸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는 뭐 9월 말 기준으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살펴보면은 2.99%. 그러니까 작년 연말, 작년에 이제 최고점 금리와 비교해보면 거의 140bp 정도 하락을 이미 해버린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 10월 들어서 조금씩 올라가지고 현재 국고채 10년 금리가 한 3.07%로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좀 불확실하겠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그레이라는 좀 제목을 지어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KB 연금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불확실한 어떤 자산 환경에 있어서라도 그래도 확실한 것 한두 가지 정도는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자 했다는 것이 저희의 마음입니다. 자꾸 이제 금리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물론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은 다 DB 이제 퇴직연금 담당하시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만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재정검증 할인율이 하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DB 퇴직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DB 퇴직 부채라는 것은 미래의 어떤 불확실한 현금 흐름을 어떤 할인율이라는 이 수단을 가지고 현재 가치로 이렇게 할인을 한 요 값이 현재 우리 회사의 DB 퇴직 부채거든요. 그런데 이 할인율 자체가 하락을 하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할인을 해올 때의 할인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채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커지게 되는 이런 점이 있고요. 부채 측면에서.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DB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영하세요? 저희 국내 DB 퇴직연금의 한 95% 정도가 원리금 보장형, 그러니까 정기예금이라던가 뭐 ELB라던가 GIC라던가 이런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원리금 보장형이라는 상품의 수익률, 금리는 결국 시장 금리를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립금 운용 수익률도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동반 하락하게 되면서 부채는 이렇게 커지는데 자산은 이 부채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점이 생기면서 결국에 우리가 매년 납입해야 되는 부담금이 증가한다. 기업의 부담이 증가한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금리 하락은 DB 적립금 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이 DB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담당자분들께서는
이 DB, 이 금리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야겠죠. 자, 다음 장으로 이제 올해 DB 시장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금리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데 금리 올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점선으로 된 선이 국고채 5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입니다. 금리입니다. 이 금리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올해 연초까지는 작년이죠, 작년까지는 4.22%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었는데 12월 들어서 급격하게 하락을 한 다음에 연초 이후부터는 슬슬 상승을 하더니 결국에는 연말에 와서는 현재 약 2.89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고 이 실선으로 된 부분이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금리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채권 금리를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금리가 추종하고 있구나, 잘 따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채권 금리가 연중에 좀 한번 반등을 해준 것에 비해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금리는 반등도 하지 않고 연초 이후부터 쭉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사실은 이 국고채, 채권 금리라고 하는 것은 시장성의 어떤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수급의 영향도 있고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어떤 금리라고 한다면 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금리는 이 채권 금리에 기반해서 시장 금리에 기반해서 각 상품 제공 기관들, 그러니까 회사들이 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게 뻔한데 뭐 시장 금리가 단기 반등을 하더라도 원리금 보장 상품을 높게 주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연말까지도 당연하게도 좀 이어질 것 같고 결국에는 연말까지 원리금 보장형 금리가 쉽지는 않겠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 더불어서 저희 이 DB 시장 관리자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했느냐.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높은 이 금리를 장기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좀 확대가 됐었기 때문에 부담금을 대부분은 이제 12월에 납입하시잖아요. 그죠? 12월에 납입하시잖아요.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이 납입하시는 것을 좀 분납해가지고 뭐 3월에도 한번 내고 6월에도 한번 내고 이렇게 부담금 분납을 이제 좀 검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시는 이런 고객님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원리금 보장형 대부분 사실은 1년 만기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많이들 하셨는데 중장기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편입하는 케이스, 또 원리금 보장형 대비해서 금리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이런 국고채라든가 공사채라든가 이런 시장성 금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채권 자산에도 투자하는 케이스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DB 자산 부채를 그래서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DB 퇴직연금 적립금을 불리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이 DB 부채 자체가 증가하고 이 부채에 기반해서 적립비율 100%로 사회에 적립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DB 적립금 운용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올해의 DB 자산 부채 전망을 해보면 결국 금리가 앞장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할인율과 지정금융 할인율을 살펴보면 국고채 10년 금리는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재정검증 때 사용하는 실제 할인율은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 자체는 재정검증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국고채 10년 만기 금리의 직전 3개년 평균을 사용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에 의해서 실제 시장금리는 하락했지만 평균금리는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우리가 재정검증할 때의 할인율은 3%였습니다. 근데 올해 연말은 3.5%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50bp 정도 할인율이 상승하면서 오히려 부채가 좀 줄어드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런 효과를 좀 낼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미국과 한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지난 9월에 이제 미국 FOMC는 50bp 인하 B컷을 시행을 했고 한국은 이번 달 11일에 25bp를 인하를 단행하면서 결국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 이 부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작년에 선행해서 투자를 해놓으셨을 거고 그 상품의 금리가 올해 적용되시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도 사실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올해 DB 퇴직연금은 실제 올해 금리,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은 오히려 상승하고 작년에 선행해서 투자했던 이런 자산들의 높은 운용 수익으로
부채 증가 대비해서 높은 운용 성과가 전망되면서 부담금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재정검증 할인율이 3%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작년에 재정검증 할인율은 2.25%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작년에는 75bp나 할인율이 상승을 하면서 부채가 굉장히 줄어든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50bp 할인율이 증가를 할 거니까 작년보다는 소폭 증가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아래쪽 그래프 잠깐 설명드리면 상반기 때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DB 퇴직 부채와 DB 운용 자산이 있다고 할 때 DB 퇴직 부채는 왜 증가하는가 그 요인을 좀 살펴보면 결국에 우리 근로자들, 우리 가입자들의 근속연수가 증가하면서 그들에게 줘야 되는 퇴직금이 증가했다라는 요인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기간 경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내가 줘야 될 부채, 미래에 지급해야 될 퇴직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를 그동안 했었는데 이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좀 더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인을 한 단위 덜 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 기간 경과 효과가 있고 또 임금 인상 효과, 우리 가입자들, 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상되면서 줘야 되는 퇴직 금액이 전반적으로 좀 높아지는 더군다나 DB 제도 같은 경우에는 퇴직 시에 직전 평균 3개월 평균 임금에다가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인상의 소급분 이런 부분들이 부채를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또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재정검증이라는 이 부채 자체가 이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 금리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금리 변동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올해는 할인율이 오히려 상승하면서 부채가 좀 덜 늘어나게 되는 깎이는 이런 모습들 좀 보여줄 것 같고요. DB 운용자산 같은 경우도 작년에 투자했던 고금리 상품의 선행 투자에 따른 수익이 확보되면서 부담금 납입은 굉장히 좀 적을 것으로 작년에 적으셨죠? 아닌가요? 분명히 적으셨을 텐데 네, 적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소폭 좀 인상될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 올해가 아니고 올해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황금 같은 금요일에 모인 이유가 올해 연말에 올해 12월에 만기도래도 많이 하고 부담금도 납입해야 될 텐데 뭐 어떻게 운용해야 되나 이런 고민으로 이제 이 자리를 찾아주셨을 텐데 올해 연말에 자산 배분하시는 적립금 운용하시는 부분은 언제를 위해서입니까? 올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올해 투자한 것이 이제 내년 수익률을 내기 때문에 내년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년 DB 자산 부채 전망을 좀 해보자고 한다면 올해와는 달리 내년에는 재정검증 할인율이 오히려 떨어지면서 이 아래쪽의 요인들 근속 증가, 시간 경과 효과, 임금 인상 효과 이런 것들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금리 자체가 줄어들면서 부채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이런 리스크가 있고요. DB 운용자산 같은 경우에는 운용 수익률이 작년하고 같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굉장히 금리가 좋았던 정기예금에만 투자하더라도 4%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그렇지 못할 테니까 이 적립금 운용 수익률도 좀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부담금 납입 부담이 확대되는 이런 양상이 보여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연말에 DB 적립금 배분, 자산 배분을 하실 때 이런 사항들을 잘 이해하시고 이런 사항들을 대비할 수 있게끔 자산 배분을 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10대 기업 기준으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을 때 이 BS를 좀 분석을 해보면 부채 규모는 올해는 부채 규모가 약 9%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운용 수익으로 부채 증가분의 약 47%를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년도에는 부채 규모가 오히려 16% 증가. 그러니까 올해 9% 정도 증가하는데 내년에는 약 16% 증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던 할인율의 감소 효과 때문에. 그래서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그런데 운용 수익률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에 부채 증가분의 20%만 이 적립금 운용 수익으로 충당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80%를 오롯이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좀 위기감이랄까요? 위기감은 아니고 아직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항들을 꼭 염두를 해둬야겠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납입이 올해 48억을 예를 들면 냈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134억을 내야 되게 생기면서 2배 이상의 부담금 납입 부담이 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예를 좀 들어드린 거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 1년 만기로만 우리는 적립금을 운용해요 라고 하는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합니다. 작년에 장기물 많이 하셨죠? 3년 만기, 5년 만기 원리금 보장형 상품 많이 하셨죠? 하셨을 겁니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1년 만기 상품인 경우에 운용 수익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장기물을 좀 많이 하셨던 회사들은 좀 더 높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DB 적립금 운용위원회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용위원회 해야 되는데 제가 예상을 해보자면 올해 운용위원회 분위기는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고금리로 좀 높은 금리로 높은 운용 수익률로 투자하셨던 이 투자 자산들이 성과를 올해 내셨을 거니까 수익률도 좋으실 거고 더군다나 부채도 할인율이 50bp 올라가면서 부채도 좀 덜 증가하기 때문에 부담금 납입해야 되는 납입 부담도 굉장히 적으실 거고 그래서 올해 적립금 운용위원회의 분위기는 괜찮을 거다. 근데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에 결국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꼭 올해 적립금 운용위원회에서 분위기 좋을 때 내년도에는 그래도 이 부담금 납입 부담이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좀 경영진에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내년에 그러면 그 부담금 수준을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체크를 꼭 해보시고 그리고 이 감내가 당연히 가능하더라도 운용 수익률 개선을 통해서 그러면 부담금 납입 규모를 내년도 부담금 납입 규모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올해 DB 적립금 운용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보신다면 내년도 DB 제도 운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결국에는 적립금 운용위원회거든요. 이 DB 제도의 어떤 적립금 운용 프로세스가 결국에는 저희가 2022년도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이 운용위원회를 통해서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적립금 운용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요. 적립금 운용 계획서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한 다음에 이 적립금 운용 계획서를 적립금 운용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이 적립금 운용 계획서에 따라서 적립금을 운용해라 라고 하는 게 이런 법적 취지지 않습니까? 이 적립금 운용 계획서에는 적립금 운용의 목적과 목표 수익률, 자산 배분 정책과 투자 가능 상품 등을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작성하고 계시죠? 어차피 결국에는 이 적립금 운용 계획서를 어떻게 잘 작성할 거냐? 그래서 적립금 운용위원회에서 어떻게 잘 커뮤니케이션 할 거냐 그 이후에 결국에는 적립금 운용 계획서에 따라서 우리는 운용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해 어떻게 진행하시면 되는지를 좀 간략하게 예시로 좀 설명드리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DB 적립금 운용 프로세스를 좀 살펴보면 이게 뭐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법으로 정해진 건데 결국에 정리를 해보면 목표 수익률, 우리 회사의 적립금 운용 목표 수익률이라는 걸 먼저 수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자산 배분안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적립금 담아서 적립금 운용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 적립금 운용 계획서에 따라서 적립금 운용을 실행해라 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기술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갑자기 나온 내용은 아니고 사실은 우리 국내나 뭐 해외나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러한 프로세스를 따라서 체계적으로 적립금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금도 이러한 프로세스로 운용을 하십시오 라고 법이 개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그 순서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 수익률 수립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목표 수익률은 미래 급여 지급 능력의 확보를 위해서 부채 특성을 고려해서 설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표 수익률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데 많이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산 배분을 먼저 한 다음에 목표 수익률을 설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는 어차피 원리금 보장형 100%로 운영을 하잖아. 그러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예상 금리를 살펴보자. 3.3%네?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회사가 그러면 목표 수익률은 3.2%. 네, 이렇게 해서 간당간당하게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목표 수익률을 당연히 수립을 하고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물론 이해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해하고 있고 뭐 담당자분들도 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부분은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좀 체계적인 적립금 운용을 위해서는 사실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DB의 우리 DB 부채의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우리 회사의 특성을 반영해서 목표 수익률을 세운 다음에 그게 뭐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그 달성을 못하든 하든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목표 수익률을 먼저 수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나가시는 이런 순서로 좀 가보신다면 훨씬 더 우리 DB 적립금 운용이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목표 수익률을 이렇게 좀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 부채의 특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부채의 특성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임금 인상률입니다. 부채가 증가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요인이 있죠. 근속 증가 효과. 뭐 근속 증가 효과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흐르는데. 예, 저도 1년 더 근무할 건데 막을 수가 없고, 시간 경과 효과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없고요. 금리의 변동, 이것도 막을 수가 없죠. 시장 금리가 내려간다는데 저희가 뭐 어떤 수로 막습니까? 다만 이 임금 인상이라는 부분은 우리 회사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DB 제도라는 제도의 특성이 뭐 한 해 동안에만 어떤 이 임금 인상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이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해서 최종 임금을 적용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임금 인상에 의한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DB 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DC 제도라고 했다면 이 임금 인상 효과는 1년차, 뭐 그러니까 한 해 매년 부담금을 납입을 해드리니까 한 해 것만 부담금 임금 인상한 걸로 부담금 납입하셨으면 됐을 텐데, 우리가 DB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서 전체 근속 기간에 소급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임금 인상 효과가 몇 퍼센트냐, 우리 회사의 임금 인상률이 몇 퍼센트냐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회사 부채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뭐 참고 지표로 보실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내 임금 인상률의 평균을 보면 올해 연말에 약 3.7%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결국 근로자들의 어떤 임금의 어떤 실질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임금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임금 인상을 하는 건데, 물가 인상률의 직전 3개년 평균은 약 3.85%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이 참고 지표를 좀 이해를 해보시고, 더군다나 우리 회사의 직접적인 임금 인상률도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서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임금 인상이 결국에는 매년 한 5% 정도는 되겠네, 6% 정도는 되겠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임금 인상률을 장기적인 목표 수익률로 수립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좋은 방법이겠죠. 심플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부채 분석을 실제로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 수익률을 수립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 국민은행입니다. 저희 국민은행이 목표 수익률을 수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부채가 증가하는 이런 효과 중에서 금리 변동 효과와 임금 인상 효과를 운용 수익으로 최대한 커버를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DB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목적을 먼저 세우고, 그에 따라서 목표 수익률이 약 5.3% 정도로 이렇게 수립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가능하려면 결국 부채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채 분석은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쪽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표 수익률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결국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자산 배분안을 수립을 해야겠죠. 자산 배분은 다 아시죠? 다 아세요. 다 아실 겁니다. 자산 배분이 뭡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자산을 결국 배분한다는 건데, 우리가 뭐 주식, 채권, 뭐 대체 투자 혹은 뭐 원리금 보장형 상품 여러 가지 자산군들이 있는데, 이 자산군에 우리가 몇 %씩 넣어서 적립금을 운용하지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부분이에요. 간단한 부분인데 우리 퇴직연금 관리자분들이 뭐 정말 어렵게 주식, 채권, 대체 투자 막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노릇이고, 간단하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 그 다음에 실적 배당형 상품,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만 자산 배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산 배분 하신다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올해 연말이 아니죠. 내년도 기대 수익률을 아셔야겠고, 실적 배당형 상품의 내년도 기대 수익률을 아시면 이 비중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약 3.3% 정도의 금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달에 미국 대선이 예정이 돼 있죠. 뭐 해리스가 되거나 트럼프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리스가 우세하게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봤었는데 올해 또 트럼프가 막 올라온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저희 KB 경영연구소에서는
해리스가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뭐 금리 수준이 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한다면 세계 경제 규모가 좀 위축되고 또 이 채권 발행도 좀 발행 물량도 좀 줄어들면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50bp,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 25bp 정도 기준금리 인하가 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11월 미 대선 결과도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해리스가 됐다라고 한다면 금리 수준이 내년에도 사실은 이 수준으로 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좀 금리 뭐 1년 만기 혹은 3년 만기, 1에서 3년 만기로 해가지고 금리가 높은 이런 상품들 골라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트럼프가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금리 레벨보다 내년에 더 떨어질 가능성이 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5년 만기 이런 장기물들, 그다음에 뭐 채권 자산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 가지 실적 배당형 상품들이 있는데 뭐 채권 같은 경우 국고채, 공사채,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공사채까지도 저희가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높은 신용 등급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채 같은 경우도 사실 1년 만기, 뭐 5년 만기라고 하더라도 약 3.25%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자 수익만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실적 배당형을 하는 이유 자체가 뭡니까? 원리금 보장형만으로는 수익률이 안 나기 때문에 실적 배당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 배당형 만약에 올해 투자를 검토를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신종자본증권이라던가 콜러블 채권, 뭐 자산 배분 이런 부분들도 활용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전망을 해봤을 때 뭐 신종자본증권으로 만약에 우리가 투자한다면 약 4%, 뭐 콜러블 채권으로 한다면 뭐 4% 중반, 그다음에 자산 배분을 통해서 우리가 실적 배당형을 운영한다면 4에서 6%, 요 수익률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염두해 주시고 자산 배분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 수익률을 우리 부채 특성에 따라서 수립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목표 수익률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약 3.3%.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장기물이 아예 없다라는 가정이고, 우리 회사는 뭐 작년에 장기물 예를 들면 3년 만기, 5년 만기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랑 가중평균 3.3%랑 가중평균 해보셔가지고 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예상 수익률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수익률이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 실적 배당형과 원리금 보장형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이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자산 배분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방정식으로 좀 계산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셔서 자산 배분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많이 어렵진 않죠? 다 이해하고 계시죠? 예.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자산 배분까지 완료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적립금 운용을 이제 실행을 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적립금 운용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뭐 우리가 무슨 상품을 할 것이고 어디에 몇 프로, 어떤 상품에 몇 프로, 뭐 어느 기간에 몇 프로,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립금 운용위원회는 DB 적립금 운용의 어떤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이런 목표 수익률과 자산 배분, 결국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실적 배당형 상품 어느 정도 비중으로 투자하실 건지 이렇게 좀 대의적으로 대의적으로 좀 큰 관점에서 검토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적립금 운용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적립금 운용 계획서를 이제 실행하시는 것은 여기 계시는 DB 적립금 운용 담당자분들의 어떤 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라고 이제 고민을 이제 상품 피킹도 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크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실적 배당형 상품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채권으로 운용하는 전략이 첫 번째 있을 것 같은데, 채권으로 운용하실 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채권을 주로 운용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채권을 우리가 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채권을 투자를 하고요. 두 번째는 채권을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시장 금리가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면 자본 차익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 수익이죠. 평가 수익,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높아지는 이런 자본 차익, 이렇게 두 가지, 이자 수익과 자본 차익 두 가지 목적으로 좀 채권이라는 자산을 운용을 하는데, 저희 생각에 금리 인하는 채권 시장에 상당 부분 선반영돼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번 달 11일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발표를 했을 때 오히려 시장 금리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그리고 지난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워낙 경제 지표도 계속 좋게 발표가 되는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이번 주죠. 이번 주에는 미국의 연준 의원들이 굉장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그 생각보다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라는 어떤 이런 발언들도 좀 하면서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가 채권 시장에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채권을 보유하고 운용하더라도 우리가 시장금리 인하로 얻을 수 있는 자본 차익이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채권을 투자하신다면 이러한 자본 차익보다는 이자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쿠폰 금리가 좀 높은 채권에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 이자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운용 전략 예시인데 콜러블 채권이라는 어떤 채권들이 이제 주로 좀 제공도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자 수익을 좀 확대를 하려면 결국 장기 채권을 운용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단기 채권보다 장기 채권이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10년 만기, 20년 만기, 30년 만기 채권을 운용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 만기까지 우리는 좀 가져갈 생각으로 좀 운용을 하는 건데 20년, 30년 만기를 운용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30년 만기 채권인데 저희가 2년 후에 혹은 3년 후에 이렇게 원금과 이자를 상황을 봐서 좀 상환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콜옵션이 좀 부여가 돼 있는 이런 채권들이고요. 예시로 좀 살펴보면 이런 콜러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각 금융지주에서 발행을 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 같은 경우에 약 4% 정도 수준, 그리고 좀 튼튼하게 운용을 해야 되는 튼튼한 기관들이 발행한 채권으로 우리가 운용을 해야겠죠. 각 은행이라든가 증권사가 발행한 이런 콜러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약 4%에서 5%까지 다양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이런 콜러블 채권 투자를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20년 만기, 30년 만기는 굉장히 긴 기간 만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콜은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콜은 당연히 될 텐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콜옵션 행사가 좀 늦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 상환이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년 만기 상품에 10년 만기 콜러블 채권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 또 자산 배분 전략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채권 다음에 사실은 무슨 전략이 나와야 돼요? 주식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주식 전략은 저희가 소개는 안 시켜드릴 거고 사실 우리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만 운용하고 계시는 고객님들이 너무 대다수이기 때문에 채권으로 먼저 검토를 해보시고 그 이후에 채권만으로도 좀 수익률이 좀 부족하다, 불만족스럽다, 조금 더 수익률이 높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주식과 채권을 배분해가지고 실제 자산 배분, 근데 우리도 자산 배분을 하고 있잖아요. 자산 배분을 우리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원리금 보장형, 실적 배당형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실적 배당형 내에서도 주식, 채권, 대출 투자 여러 가지 자산군으로 자산 배분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이런 자산 배분 전략 펀드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산 배분 전략 추천드리는 이유는 금리 하락에 따라서 자산 배분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산 배분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만약에 주식이 좀 성과가 좀 저조할 때는 채권이 좀 성과가 좋아지고 채권의 성과가 안 좋아할 때는 주식의 성과가 좀 도와주면서 변동성이 막 이렇게 수익률 변동성이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일정하게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자산 배분 효과거든요. 이러한 자산 배분 효과가 금리가 좀 내려갈수록 금리가 하락할수록 이 자산 배분 효과가 커지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좌측 하단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사실 2022년도에 이러한 자산 배분 전략이 굉장히 손실이 있었어요. 한 마이너스 7, 8% 정도 손실이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오르면서 사실 이 자산 배분 효과라는 게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채권도 수익이 안 좋은데 주식도 수익이 안 좋은 이런 상황이었는데 작년, 올해 금리가 차근차근 하락하면서 이러한 자산 배분 효과도 굉장히 크게 긍정적으로 살아나고 있으니까 이런 자산 배분 전략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런 자산 배분 전략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걸 저희가 OCIO라고 부릅니다. 아웃소시드 CIO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최고 투자 책임자의 기능을 외부로 아웃소싱해서 운영한다. 이런 기능인데 이런 OCIO 펀드들 활용해 가지고 적립금 운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요 대기업은 저희가 좀 살펴보면 어떤 채권 자산들 아직까지 이 자산 배분이라던가 주식으로 접근하시는 기업들이 뭐 활발히 늘어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채권 자산을 통해서 이런 금리 인하에 대응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좀 많이 볼 수 있었고, 또 글로벌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자산 배분을 통해서 좀 추가 부담금 납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이런 사례들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린다고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막상 이 DB 적립금 운용계획서 작성하시고 적립금 운용위원회 하려고 하시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제가 쉽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사과드리고요. 이런 여러분들이 운용하시는 적립금 운용위원회, 적립금 운용계획서 작성 이런 부분들 저희 KB국민은행에서 저희가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방문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신 부분들 적극적으로 저희 쪽에 좀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뭐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축이라던가 뭐 OCIO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전문성 있게 좀 하실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고, 더군다나 저희 KB국민은행에서 뭐 예치 적립금의 70% 이상을 이런 실적 배당형으로 운용하시는 경우에는 자산거래 수수료 면제 혜택도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KB국민은행의 연금사업부 안영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